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늘 그렇듯이 아들 집에 가서 밥을 해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아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길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새벽 공기가 제 볼을 스치며 서늘하게 들어올 때쯤이면 저는 부엌 불을 켜고 의자에 잠깐 앉아 머리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하루였지요. 김치나 장아찌처럼 미리 만들어둘 수 있는 것은 전날 밤에 손질해 두었어요. 담가둔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새벽에는 재빨리 국물 요리나 볶음 반찬을 준비했지요.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은 된장찌개나 고춧가루 듬뿍 넣은 매콤한 국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그러니 자다가도 이거면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겠지 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이른 아침에 부엌에서 밥물을 올려놓을 때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집 안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밥 냄새를 맡으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겠지? 조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나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 아직 집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끓인 국을 호호 불며 먹던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라도 밥을 챙겨줄 수 있으면 됐지 싶었지요. 오전 7시가 조금 넘으면 집 앞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나 고기를 사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어요. 해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시장 골목은 조금 분주해졌고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 끓이는 냄새가 살짝 풍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곧장 식재료만 사서 아들 집을 향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너가 굶지 않지. 마치 주문처럼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들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겨우 7시 반 정도 된 시간이었으니 아들은 보통 이 시간에 잠들어 있거나 아무데도 없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밥솥에 불을 올려놓고 갖고 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깨어 있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뜨끈한 국이나 볶음 반찬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요즘 제일 힘들었는데 엄마 밥 먹으니 살겠다. 아들도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혼자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아들은 적적함을 달랠 사람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상이 계속될수록 저는 아들에게서 희미하게라도 밝은 표정을 찾아볼 수 있어 좋아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너만 잘 먹으면 됐지? 그 시기에는 아들이 그래도 밥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으니 제가 조금 힘들어도 보람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밥을 먹는 대신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돈 좀 줘. 마치 밥보다 돈이 더 급하다는 듯.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까 엄마가 해온 반찬은 괜찮아. 라며 돈부터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드나 싶었지만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을게. 막상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도 돈 요구는 더 자주 이어졌어요. 아무리 온갖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가도 다음날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예 상해서 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들의 금전 요구는 계속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5만 원이면 된다더니 며칠 뒤에는 10만 원, 또 다른 날엔 20만 원까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혹시나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몇 번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현금 없어? 카드 말고 현금. 이렇게 다그칠 때의 목소리 톤도 예전과 달랐어요. 제가 한두 마디 물어보면 그냥 엄마는 몰라도 돼. 라며 은근히 회피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얘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아들이 크게 다친 건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가 필요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태도도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엄마, 오늘 반찬 진짜 좋다. 이렇게 밝게 웃으며 말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뭔가에 쫓기듯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아이 참 왜 이러지? 하고 한숨 짓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녁 무렵 제가 전화를 걸어 내일은 무슨 반찬 해갈까 물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엄마, 내일은 반찬 안 해와도 돼. 대신 돈만 좀 챙겨와. 그 순간 정말 가슴 한가운데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제게는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며칠 후 실제로 아들의 집에 새벽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은 불도 꺼져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음료수 하나 없이 비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길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죄다 버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거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걸까? 의구심이 커질수록 저는 아들의 숨겨진 문제가 궁금해졌지요. 하지만 당장 직접 물어봐도 대답을 듣기 어렵고 아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밥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얘가 왜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 혹시 사채나 대출이라도 받은 걸까? 아니면 노름이라도? 하는 온갖 상상을 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못 잡았어요. 그저 가슴만 답답했고 아들은 계속 제게 돈 좀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지요. 결국 저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정말 위험한 길로 접어든 것일 수도 있어. 밥조차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급하게 돈을 구하는 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야. 이후로 저는 아들의 주변을 좀 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앞 우편함을 열어보았어요. 눈길을 주지 않으면 모른 척 지나가기도 쉬운 곳이었지만 문득 마음에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열어봤지요. 그러자 연체 고지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적힌 편지가 수십 통이나 되어 보였어요. 봉투 표면에 크게 인쇄된 경고 문구들이 눈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카드값, 대출금, 통신비까지 온갖 종류의 고지서가 죄다 연체 상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잔뜩 구겨지고 흩어진 봉투들을 차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봉투들을 들여다본 뒤에야 아들이 왜 밥보다 돈을 더 급히 찾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커다란 빚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사람이 절박하게 현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아들의 집 주변을 지켜봤어요.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각에는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거나 적어도 집안에서 쉬고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도무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낮 동안 움직이며 해결책을 찾을 텐데 아들은 이상하게 밤늦게서야 귀가했지요. 그나마도 골목길 끝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슬쩍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이 언뜻 보였어요. 제가 직접 따라 들어가려 하면 아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 아래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남성들이 웅성거리는 걸 보았어요. 두세 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한 사람은 문 쪽을 가리키며 뭐라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듯 했지요. 잠시 뒤 들려온 건 현관문을 거칠게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야, 지금 문 열고 나올 생각 없지? 그럼 내가 이 문을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도 어젯밤부터 기다렸으면 됐지. 더는 못 참아. 내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욕먹는 건 질색이거든. 제발 스스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 이 집이 너한테 마지막 부르겠지만 우린 돈이 우선이야. 이번에도 못 갚으면 넌 그냥 길바닥이야. 알았어? 지금까진 봐줬으니까 기회를 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 얼마나 더 버틸 셈이야. 문짝이 나만 할 것 같아? 빨리 결단 내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내가 지금 너한테 화 안 내는 건 마지막 잡이라는 걸 알아둬.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넘기라고. 우릴 이렇게까지 들들 볶게 만들어 놓고 네가 도망가면 끝이 날 것 같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외려 좋아. 더 질질 끌수록 너만 손해지. 오늘 내일로 결판 안 내면 너랑 이 집 다 갈 곳 없다는 것도 잊지 마라.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로 경찰이고 뭐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간다. 너 혼자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 갈 거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에 제 손발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죽인 채 계단 모퉁이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대체 어떤 일에 손을 댔길래 저런 사람들이 찾아올까?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지요. 잠시 후 그 남성들은 복도에 오물을 뿌리며 욕설을 하고 사라졌어요.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지요. 아마도 아들이 안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았거나 그 시각 집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 난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뭔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니?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아 떨리며 물었지요. 집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가더라. 아들은 허둥지둥 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이 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는 말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됐을 텐데 그날따라 아들의 톤이 너무 불안하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엄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사람처럼 숨죽인 느낌이 났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시장에 갈 때면 일부러 아들 집 앞을 지나봤어요. 낯선 남자들이 종종 담배를 피우거나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현관 주변에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걸까? 집이라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잖아.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낮에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우편함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전보다 더 많은 봉투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독촉장과 연체 고지서가 한 묶음으로 뭉쳐져 나오더군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금액을 힐끗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하나씩 뜯어봤어요. 몇 달째 연체된 카드 대금에 대출금 고지서가 줄줄이 등장했지요. 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자만으로도 엄청난 액수가 되어 있었고 연체 이자의 추심 비용이 더해져 차마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빚이 쌓인 상태라면 사채나 대부업체 쪽에서도 빌린 건 아닐까? 그럼 아들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이 밥조차 먹지 않고 숨어 지낸 이유가 결국 이 빚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절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밥 한 숟가락 뜰 여유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지요. 제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아들이 어쩌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혔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직접 아들의 행적을 알아보고 정말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기록을 알아봐도 아들은 진료받은 흔적이 없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왜 또 어디에 썼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지요. 결국 저는 직접 아들과 맞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들 집 계단 아래에 숨어 있다가 아들이 골목길을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들의 발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불쑥 일어섰어요. 너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렸니? 왜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 숨어만 다니니? 저는 가슴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어요. 아들은 흠칫 놀란 얼굴로 절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좀 놔둬. 그 말에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피곤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도 빠르게 가쁘게 들렸지요.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이미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구나 절감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 크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무슨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며칠 뒤 저는 몰래 아들 방 안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방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열어보니 스포츠 베팅 같은 사이트들이 즐겨찾기에 가득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이것 때문에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던 걸까? 곧바로 아들의 통장 내역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운이 좋았는지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가관이었어요. 매일같이 노름장에 입금한 흔적이 수백 건씩 찍혀 있었어요. 온라인 입금, 라이브 베팅, 심지어 가상 경마까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때로는 거액이 들어왔다가 몇 시간 만에 또 나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 동안만 봐도 수백, 수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승률이 좋은 날에는 몇 천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결국 또다시 더 큰 금액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제 돈은 물론이고 이전에 대출받았던 돈까지 전부 노름판에 집어넣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조금 더 살펴보니 아들은 이미 집 문서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둔 상태였어요.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나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빌린 흔적도 있었지요.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이자만 내도 허덕일 텐데 아들은 그것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체가 쌓이고 독촉장과 추심이 이어지는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할수록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건네준 돈이 전부 노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 밥값이 없나, 병원비가 필요한 건가 했던 제 걱정은 헛된 것이었지요. 아들은 노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경매로 넘어가겠구나.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받아놓고 연체 상태면 어느 순간 집이 바로 경매로 처분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회복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내가 뭐라고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온 걸까? 자책도 했어요. 어쩌면 아들이 이혼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런 길로 빠졌을 수도 있고
제가 자주 못 챙겨줬던 게 문제였나 하는 후회도 들었지요.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경매로 날리기 전에 어떻게든 제가 나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아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어요. 내 통장 내역 좀 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 대체 왜 이러니? 아들은 처음엔 화를 내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내 노트북을 뒤진 거야? 이건 내 사생활이라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엄마가 내 돈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을 일일이 감시할 권리라도 있어? 이건 완전 사생활 침해야. 내 노트북을 뒤지고 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뭐가 잘한 행동인데? 엄마가 아무리 부모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이게 뭐 내 인생을 전부 간섭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건 선 넘었어.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있고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도 찾아보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고 기다려주면 안 돼? 난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된다고. 근데 엄마는 무조건 내가 잘못됐다고 몰아붙이잖아. 이건 너무하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히 얘기했어요. 이제 사생활이고 뭐고 너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아들은 곧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노름에 빠져서 점점 무너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어떻게든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한동안 둘 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마치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아들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이 사태부터 수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뭘 하든 움직여 볼게. 너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빚더미와 노름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들이 혼자서는 분명 해결 못할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저라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늦을 거라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왔어요.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컴퓨터로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확인해 주었어요. 아직 경매 신청은 안 들어갔네요.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시세가 올라서 지금 팔면 그래도 충분히 빚을 정리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이 경매 직전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건 다행이었지요. 게다가 3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말도 제게 큰 희망으로 들렸어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버리면 아들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사실 아들 몰래 집을 팔아버린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집을 고집해서 더 망가지기 전에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급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요즘 이 지역이 핫해서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거의 결심이 서 있었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동산에서 시세를 대략적으로 산출해주자. 정말 이 돈이면 아들이 진 빚을 다 갚고도 어느 정도 남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노름으로 빠져 있을 줄은 몰랐지만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나마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아들과 의논하고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들 모르게 처분해버릴까. 하지만 아들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 이미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한 지경이었지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계속 요구하는 걸 보면 집을 팔아 현금을 주면 또 노름으로 탕진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결국 제 스스로 결단을 내렸어요. 아들이 싫어하더라도 이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마음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이걸 나중에 이해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행동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시세보다 약간 싸게 가격을 책정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매수 희망자가 몰렸어요. 집 상태가 좋으면 계약금 더 드려도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지요. 며칠 만에 매수자가 결정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금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걸로 빨리 빚부터 정리해야 해.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긴장됐지요. 서류를 챙겨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 아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경매로 날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처분해서 빚을 깔끔히 정리하는 게 나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일어서면 되지 않겠니? 등기부등본이 아들의 이름에서 새 주인에게 넘어갈 날이 다가오자 저는 그걸 보며 한없이 착잡해졌어요. 그래도 내가 사준 우리 아들 첫 집인데. 그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저려왔지요. 하지만 이미 후퇴할 길은 없었어요. 이 결정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야 했어요. 계약 조건도 좋았고 매수자 역시 재촉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받은 직후부터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돈이면 다 갚을 테니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어떤 채권자들은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빚만 다 갚으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돈만 제때 지급하면 해결된다는 거였지요. 그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금융권 빚부터 사채, 대부업체까지. 어떤 곳은 무서운 사람들을 내세워 협박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아가며 하나씩 갚아 나갔습니다. 매번 채권자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돈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값이 올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비싸야 시세의 70, 80%밖에 못 받을 텐데 그러면 빚을 다 갚지도 못할 뻔했어요. 모든 빚을 정리한 날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보였고 눈앞에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들을 끌어올릴 발판은 마련됐다. 그제야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집이 팔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일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노렸어요. 그 사이 아들은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돈 달라는 문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일상으로 복귀한 것도 아니었지요. 한밤중에 아들 집을 찾아가 보니
아직도 냉장고는 텅 비고 형광등 하나 켠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집도 없어진 마당에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저는 때때로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 전부였지요. 집이 팔리고 모든 빚이 정리된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보금자리가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다시 집을 둘러보았지요. 이미 서류상으로는 남의 집이 된 곳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여전히 제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방 안구석, 책상 위에는 몇 장의 낡은 종이와 메모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대부업체 상담 내역서였어요. 대출 심사 거절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아들의 필체로 추가 가능 여부 다시 문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이었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뭔가 손을 벌릴 곳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구나. 아들은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빚을 막기 위해 끝까지 돈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랍을 더 뒤지자 어디선가 본 듯한 문서가 또 한 장 나왔어요. 이번엔 급전 대출 가능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어요. 그걸 프린트해서 서랍 속에 넣어둔 걸 보니 아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손을 벌릴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제 와서 대출을 알아본다는 건 아들이 여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이미 집은 팔렸고 모든 빚은 정리되었는데도 아들은 자신이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그게 안 되니까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걸 알게 되니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어요. 이제 와서 뭐가 남았다고 저렇게까지 버티려고 하는 걸까? 분명 집이 팔렸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는 무너질 텐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제 결정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의 집을 찾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집이 팔린 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돈을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밤늦게 아들 집 앞을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아들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곧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진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곧 돈 들어올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봐주면 안 돼요? 한밤중 적막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도 절박해 보였어요. 그 목소리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도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구나.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도 아들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리쳤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대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구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이 혼자 남아있는 방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한테 돈을 요구했던 거구나.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곧 이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 순간이 오면 과연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했지만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서류를 우연히 확인한 모양이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노발대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아들이 제 집으로 급하게 찾아온 건 주말 늦은 오후였어요. 마침 집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문이 쾅쾅 울리길래 누군가 했더니 헐레벌떡 달려온 아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지요. 엄마, 왜 내 집을 맘대로 팔아버린 거야? 아들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던 터라 조용히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지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거칠게 쓸어내렸어요. 컵이 깨지고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어요. 아들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지만 아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지요.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아? 거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그토록 분노에 찬 목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네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잖니.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팔았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소파에 있던 쿠션을 바닥에 내던지며 여전히 화를 폭발시켰어요. 내가 빚을 어떻게 갚든 그건 내 문제야. 엄마가 왜 함부로? 순간적으로 저도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간 고생하며 빚을 갚고 노름 중독에 빠진 아들을 살리겠다고 마음을 졸였는데 막상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으니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문제라고?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거니? 그러자 아들은 똑바로 저를 노려보더니 엄마 나한테 말 안 하고 이 집을 팔아버린 건 배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거실 탁자를 거칠게 걷어찼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고 순간 공포감이 엄습했지요.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뺨을 한 번 세게 때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때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들도 예상치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뺨을 감싸 쥐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한쪽 서랍에서 노름 빚 관련 서류와 영수증들을 꺼내 아들 앞에 내던졌어요. 네가 그동안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이거 보고 똑똑히 알아봐라. 저는 서류 뭉치를 아들의 발 앞에 펼쳐놓았지요. 거기에는 연체 고지서, 온라인 입출금 내역,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서류 등 온갖 자료가 가득했어요. 아들은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마치 바닥이 꺼진 듯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게 다 정말 내가 쓴 돈이란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저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래. 너가 노름으로 빨아들인 돈을 다 합치면 집 한 채가 아니라 몇 채는 날아갈 만큼의 금액이 될 수도 있어. 너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구하려고 나한테 돈을 달라 했던 거야.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서류들이 뒤엉킨 채로 아들은 콧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나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본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모습에 저는 슬픔과 화가 뒤섞인 눈물로 목이 메었어요. 속으로는 이 녀석이 지금이라도 뭔가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상황에서도 저는 차분히 아들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었어요. 너가 모를까 봐 말 안 했지만 엄마가 너 집을 팔아서 빚을 몽땅 갚아버렸어. 이제 더 이상 채권자들이 너를 찾아오진 않을 거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정말 다 갚은 거야? 빚이 꽤 많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지금만큼 빚을 해결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제야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럼 난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며 절망감을 드러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말 속에는 의외로 자책과 후회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난장판이 된 잔해들을 치우지도 않은 채 아들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내가 너 집을 판 게 아니라 네 목숨을 팔아먹을 뻔한 그 빚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집이 없어졌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너의 노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들은 꺽꺽 소리를 내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소리내어 울었어요. 순간 저도 같이 울음이 복받쳐 올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 다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아들도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듯 했어요.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정말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아들이 마음을 좀 추스른 뒤였지만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지요. 그간 노름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 알아보았던 노름 중독 치료센터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수십 곳에 전화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후기까지 꼼꼼히 살핀 뒤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몇 곳의 연락처를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내 곁에서 빚 갚아줄 수는 없다. 앞으로 너 인생은 너가 다시 시작해야 해.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야. 아들은 문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저는 괜스레 마음이 짠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잖니. 부디 거기서 치료받고 다시는 노름판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 밥은 너가 벌어서 사 먹어라. 가끔 엄마가 밥을 해줄 순 있겠지만 너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아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떡해. 하지만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지요. 노름으로 중독된 너가 이 상황을 벗어나는 때 필요한 건 엄마 밥이 아니야. 스스로 일어나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결국 엄하게 나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반찬을 훨씬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고추장 불고기, 꽈리고추 멸치볶음, 김치전 등 여러 가지를 정성껏 만들어 상에 차렸어요. 아들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죠. 엄마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너가 엄마 밥상만 찾는 생활을 청산해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아들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미역국과 함께 조용히 삼켰어요. 그 순간 눈가가 축축해지더니 입안의 음식을 겨우 삼킨 뒤 훌쩍거렸어요. 마치 이 밥 한 숟가락이 너무 크게 느껴졌는지 아들은 쉽게 밥을 넘기지 못했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지만 여기서 내가 또 붙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아, 어디 가지 말고 다시 들어와. 라고 하면 아이 스스로의 의지로 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 한 번도 밥 달라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굶고 있을까, 또 노름에 손대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아이가 직접 걸어 나올 길을 열어주기만 했을 뿐. 자꾸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진 듯 지냈고 저는 마음 졸이며 날을 보냈어요. 언제쯤이면 소식이 올까, 혹시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에 알아본 노름 중독 치료센터 쪽에 전화해보니 본인 의지가 없으면 절대 진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애달파하던 어느 날 현관문 벨이 울리더니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되도록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어쩐 일이냐? 잘 지냈니? 아들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문턱에 서 있었어요. 몸이 좀 쇠약해 보였지만 그 표정엔 한 줄기 확신 같은 것이 엿보였어요. 엄마,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조금 늦었지만 치료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임도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름 중독자들끼리 서로를 돕는 자조 모임이 있다는 걸 예전에 들었는데 거기에 나갔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내 집을 판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려준 거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해서 미칠 뻔했는데 그게 없었으면 전 더 깊이 빠져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오랫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지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려 애쓰며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치료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자조 모임에서도 한참 선배인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석 달 동안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노름 중독이라는 게 쉽게 끊을 수 없는 무서운 병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레 아들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일자리는 구했어? 아들은 쑥스럽다는 듯 웃더니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못 구했어요. 그래도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작은 원룸에 들어가는데 월세도 제가 벌어서 내야죠. 저는 그 대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이 스스로 월세를 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한때 밥도 먹지 않고 돈만 달라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지요.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작은 적금 통장인데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모은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모임에서 권유하길래 벌자마자 조금씩 저축을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라고 했지요. 그 순간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집을 잃었어도 이젠 인생을 되찾고 있구나. 곧장 아들을 꼭 안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잘 버텼구나. 엄마도 너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집을 안 팔았으면 난 계속 빚만 늘리면서 노름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결국 이런 나라까지 왔을지도 모르고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살려준 거였다는 걸. 우린 손을 잡고 마주보며 서로 울다가 눈물을 닦고 웃음을 지었지요.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와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들과 잔잔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치료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등등을 차분히 듣다 보니 내가 해준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들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론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해요. 이번에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지만 언젠가 다시 돈을 모으면 내 집도 가져볼 수 있겠죠.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그 말을 들으니 오랫동안 무거웠던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노름 중독이라는 유혹이 언제 다시 아들을 덮칠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들이 두 발로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었지요. 문득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밥 좀 해주러 와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엄마 밥이 그립네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자주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가끔씩 정말 간혹 너가 불러주면 갈게. 그때까진 너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해.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 한켠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비록 집은 잃었지만 아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래. 우리 아들이라면 다시 해낼 수 있어.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노름 중독 치료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자조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며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대요. 어느 주말에는 노름 중독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조금씩 일해서 받은 돈으로 자립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안하다고 해요. 저도 가끔 아들에게 연락해서 묻곤 해요. 오늘은 점심 뭐 먹었니? 몸은 괜찮니? 그러면 아들은 씩씩한 목소리로 친구랑 같이 볶음밥 시켜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답해오곤 하지요. 덕분에 밤에 잘 때 이제는 예전처럼 잠을 설칠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간간히 아들이 한 번만 더 노름에 손 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머리를 스쳐가긴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잘 버티고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은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똑똑히 마주보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조금씩 저축을 했더니 벌써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어요. 라며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그 통장에는 예전처럼 수백만 원씩 들어갔다 나가는 기록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꾸준히 쌓인 흔적이 있었지요. 아들은 그 통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집을 팔아버렸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정말 구해준 거예요. 어쩌면 난 이 기회마저 놓쳤다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가끔씩 아들이 사는 원룸에 들러 가벼운 반찬 몇 가지를 해주고 와요. 물론 예전처럼 매일 찾아가 밥을 차려주지는 않지요. 아들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저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우니까요. 그렇지만 방문할 때마다 아들이 잘 정리한 작은 방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금은 비록 원룸 신세지만 이것저것 자신이 직접 고른 벽지나 작은 가구들로 꾸며서 나름 따뜻한 분위기가 나더군요. 냉장고 문에도 일정을 적어놓은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고 매주 월요일에 자조 모임 참석, 수요일에 상담, 목요일에 아르바이트 시간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그 모임이나 치료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하며 서로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라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필요하면 힘을 모아 서로 도우며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집 한 채를 포기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게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거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일 때면 다음에 아들이 다시 집을 마련하면 그땐 제대로 된 웃음을 함께 나누겠지? 이렇게 작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한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밥 달라며 찾아오지 않지만 가끔씩 먼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장 봤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 보실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 원룸에 가서 낯선 조리도구와 작은 싱크대 앞에 서서 아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식사도 나누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실감해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닫고 자기 힘으로 밥을 지어 먹고 스스로 번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기특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지난날의 상처를 쉽게 잊을 순 없겠지만 아들도 저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집을 잃었지만 생을 되찾았고 더 큰 아픔을 겪기 전에 과감히 내린 결단이 결국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도 완벽한 평탄길은 아닐 거예요. 노름 중독의 유혹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언젠가 아들이 다시 집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순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는 것 뿐이겠지요. 그게 진짜 엄마의 역할일 테니까요. 저는 아들의 밥상을 매일 차려주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 이제는 아들이 직접 자신의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응원해주려 해요. 그리고 아들도 언젠가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참 못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때 결단을 내려줘서 내가 살 수 있었어요. 항상 고마워요. 나도 이제 엄마한테 떳떳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 얼마나 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알아요. 아들도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문득 예전처럼 밥을 가득 짊어지고 아들 집을 향해 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에 미소가 지어지지요. 아들은 이제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아냈고 저 역시 그걸 믿어줄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여전히 제가 해주는 밥이 그립다는 말에는 가끔 귀여운 잔소리로 대답하긴 해요. 너도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엄마 좀 편하게 해줘야 한다. 엄마 손맛만 찾지 말고 너가 배운 요리로 엄마한테도 한 상 차려봐라. 아들은 웃으며 물론이죠. 그때 엄마가 제일 맛있게 먹을 요리를 연구해 볼게요. 라고 대답해 주지요. 그 대화를 나눌 때면 예전의 껍질을 완전히 벗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느껴져서 정말 뿌듯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 하는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아들의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면서 한편으론 이제는 제발 엄마 밥에만 기대지 말고 살아라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고 이제 그 소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 힘들고 더딜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새 출발은 바로 그런 작은 걸음에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노름으로 망가졌던 아들의 지난 시간은 이제는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펼쳐질 긴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집을 판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살려준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어요. 두 번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이 아이를 덮치지 않도록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할 생각이에요. 이제는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뛰어가는 대신 저 자신도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